좋은 교회 건축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됐고요. 기본에 충실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벤치마킹을 하라.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건축을 하라. 네 번째는 균형을 잡으라. 이런 이제 제목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교회 건축의 의미와 기능. 두 번째는 교회 건축의 구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당 계획. 이런 것을 계획했고요. 다음에는 벤치마킹 하라. 벤치마킹의 의미, 벤치마킹 할 때 유의점 이런 걸 가지고 했고요. 하이브리드 건축을 하라. 친환경 및 신재생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했고요. 지능형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을 했고요. 네 번째, 균형을 잡아라. 그래서 VE,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사비를 줄여주는 공법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교회의 의미와 기능에 충실하다는 의미고, 이거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음요. 저희는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 건축에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학에 가면 건축 계획 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우스 건축에서부터 해서 호텔, 병원, 학교, 또 심지어는 창고까지 데이터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5만 교회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얼마큼 되냐면은 관공서, 우리나라에 있는 존재하는 관공서, 뭐 아시죠? 구청, 동사무소, 파출소, 경찰서, 학교까지 심지어 합쳐 놓은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에 한 40여 개 교회를 전국적으로 이제 1000평에서 2000평 규모로 해서, 왜냐면 1000평에서 2000평 규모의 교회를 한 거는 가장 많이 하고요, 또 표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40개 교회를 모아서 엄선해서 20개 교회를 분석하고 또 그 각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는 할 수가 없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에 충실한다는 것은 교회의 의미를 가장 살리는 건축이 된다는 거고, 교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목회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목회 방향 설정은 그 교회의 고유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능은 5가지라는 걸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선교와 봉사, 이게 이제 5가지 기능이 교회의 기능인데요. 교회마다 제가 살펴보니까 특색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 위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그 방향으로 교회 건축을 했고요. 또 어떤 데는 봉사의 기능을 가지고 또 교회의 특색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떤 목회 철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유 특성들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교회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냐도 여기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교회 건축의 의미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구약시대 장소 개념인 성소로부터 건축 형식을 갖춘 성막과 성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회중을 의미하는 에클레시아 공동체로서 예배당으로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회 건축을 완성했으며, 시대의 전례의 변천에 따라 문화, 정치, 사회적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양식의 교회 건축으로 변천되어 왔다. 그러나
영적인 표징으로서의 교회 건축 본질을 잃지 않고 있으며 위대한 교회 건축은 위대한 건축의 시대는 시대 정신이 명시된 강한 건축적 표현을 가졌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또는 영적 공동체이며 교회 건축은 거룩한 성전 의미로서의 신적 개념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인간적 개념을 포함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는 우리가 교회 건축에서 신적 의미, 즉 예배의 위지. 그래서 교회 건축 의식과 친교 교제하는 장소를 합쳐놓은 게 교회 건축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회의 기능인데요. 제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더니 이제 좀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셨습니다. 교회 기능은 잘 아실 겁니다.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기능이고요. 전통적 교회 건축이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2000년대 이후의 현대 교회 기능입니다. 2000년대 이후의 현대 교회 기능을 보니까 기존의 기능에다가 플러스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지원 기능이 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제 교회 기능을 하면서 지역사회 시설을 별도로 빼서 기능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요. 저희가 그 20개 교회에 대해서 교회 기능을 분석해서 그 용도별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예배, 그 다음에 교육, 친교, 선교, 봉사, 그 외에도 지역사회, 그 다음에 지원 기능 이렇게 이제 나눠서 했고요. 각 교회마다 용도별로 쭉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회는 봉사 기능을 굉장히 많이 용도를 했고요. 어떤 기능은 교회는 교육 기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는 그 교회 그 목회 방침이 차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차세대 위주의 모든 교회 건축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 교회는 지금 이제 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약 400명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능에 있어서 용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요. 교회 건축의 또 구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지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한 1000평을 짓는데 예배당의 본당의 면적을 얼마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당의 위치는 층별로 봤을 때 어디다 두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게 또 고민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식당의 크기는 얼마로 하는 게 좋은지, 또 우리 교육실의 크기는 얼마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면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번에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층별에 대해서 이 기능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한 9개를 추출을 해가지고 층별 구성했고요. 중요한 시림들입니다. 그리고 면적 구성을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요. 대예배실은 2층, 3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지하 1층부터 1층, 2층, 그리고 4층, 5층, 꼭대기 2층으로 많이 했고요. 카페는 거의 이제 전층에서 카페는 나타났습니다. 다음요. 교육실도 전층에 대해서 나타났고요. 담임 목사님실도 의외로 전층에 대해서 나타났고요. 중예배실은 1층, 또 지하 1층, 또 2층 이렇게 저층부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찬양대석은 본당 근처에 많이 위치를 했습니다. 층별 구성을 마치고요. 다음에 면적 구성입니다.
저희가 1000평에서 2000평을 분석을 했는데 면적 구성은 나눴습니다. 1000평에서 1500평, 1500평에서 2000평. 보니까 1000평에서 1500평에서 예배 기능은 23.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00평을 지으려고 하면은 약 230평 정도의 본당 규모를 갖는 게 적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당의 위치는 2층에서 3층에 있으면은 적정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은 많이 줄여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본당의 크기도 우리가 1000석 정도 하게 되면 몇 평을 본당의 크기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면적 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1000평에서 1500평하고 1500평, 2000평에서 좀 특이한 것은 봉사 지역 사회 시설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가장 많이 늘어나냐면은 지역 사회 시설이 가장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들이 요즘은 우리 교회만의 필요 시설을 넘어서 지역하고의 어떤 커뮤니티 센터로서 교류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요. 예. 다음은 예배당 계획입니다. 예배당의 기본은 시각과 청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잘 들리고 잘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놔도 잘 안 들리고 잘 보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부분이 많이 놓칩니다. 예배당을 한번 볼까요? 예배당, 이 스크린을 중심으로 해서 15m, 22m, 38m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15m에서는 앞에 그 강단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나 동작 등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웃는지 우는지 이런 게 15m 안에서는. 지금 여기도 한 30m 정도 저 뒤까지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뒤에서 여기 봤는데 잘 안 보여요.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배당을 제가 구성할 때 저는 이 15m 이내에서 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그거는 힘듭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하다 보면. 큰 예배당은 더더구나 힘들고요. 그러나 22m 이내는 권장을 하고요. 최대 되더라도 30m는 넘지 마라,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각적 생적 한계 거리가 38m가 3차까지 허용이 됩니다. 근데 3차쯤 되면은 뒤에서 여기 있는 사람의 표정 같은 건 보이지 않고요. 큰 동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스크린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요. 스크린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30m가 넘어가게 되면 앞에 사람들하고 호흡이 일치가 안 돼서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졸게 돼 있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예배당 구성할 때 30m를 넘지 않게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요. 예. 그리고 전면 강대 최전열에서 이 스크린의 각도가 90도의 범위를 안 넘어가는 게 좋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60도의 각도가 넘지 않는 게 좋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또 이제 단면으로 봤을 때 스크린에서 앞에 앉으신 분의 스크린의 높이가 30도 범위 안에서 하는 게 좋고요. 최후열에서는 15도 이하로 15도 이하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30도면 어느 정도 되냐면 약간 이렇게 뒤에 등받이에 기대고 고개를 살짝 드는 정도가 3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발코니 층에서 제일 후열에서는 15도 이하로 보여주는 게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떤 원칙들을 지켜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제가 왕왕 봤습니다. 제가 울산의 어떤 이제 교회 설계를 하면서
어떤 데서 왔는데 이 예배당 길이가 한 40m가 돼요. 40m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뒤쪽에서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그 굉장히 당혹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고쳐가지고 30m 이내에 예배당 계획을 해둔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이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하다 보면 호감도가 여기 있는데요. 이 스크린을 EB, 그러니까 스크린의 반 정도를 B라고 하면은 최전열에는 약 3B 정도가 떨어지는 게 좋고요. 우리 스크린의 크기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리가 3B 정도가 좋고, 약 호감되는 9B 정도가 그 스크린의 크기의 9B 정도의 거리에서 호감대가 제일 형성이 되고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호감도는 떨어지지만 허용도는 약 12B 정도까지 허용이 가능하고, 양쪽의 폭도 실제적으로는 45도, 약 90도가 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권장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건 단면인데,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 쭉 길쭉하게 있으면 이렇게 지금은 여기는 플랫하지 않습니까? 길어질 경우에는 뒤쪽으로 예배당이 상승을 이루는 게 좋다. 그런데 그 상승 시점이 전체 길이가 L이라고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평탄하게 하고요. 뒤쪽에 3분의 2L 정도는 경사를 천천히 이루어가서 하는 게 좋은데, 그 경사의 높이는 12분의 1L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요. 다음은 이제 건축의 음향입니다. 잘 들려야 되니까. 건축의 음향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슈박스형입니다. 슈박스형은 지금처럼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음향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부채꼴이 유리한 걸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음향적으로는 부채꼴보다는 이 슈박스형이 더 유리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슈박스형이 또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보완해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찬양 시간은 우리 명료도하고 굉장히 그 연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울림이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부분이 찬양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을 저희 보니까 1.1에서 1.5 사이를 선정하면 가장 좋은 찬양 시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요. 예, 저희가 하남에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집중도 높은 방사능 배치를 했고요. 넓지 않은 가시각도하고 최대걸 30m 이내 얘를 유지해서, 그리고 이동식 설교단을 설정해서 설교단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단면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12m인데 단면 검토에서 중요한 것은 기용적입니다. 이 사람이 모였을 때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량에 따라서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졸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 게 기용적입니다. 그게 이제 단면의 최적과 높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그거에 적절하게 이게 설정을 하는 거죠. 다음이고, 네. 앞에서의 그 각도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했는데요. 앞에 각도에서는, 맨 뒤에서는 이 하부, 절반 정도가 보이는 게 좋은데, 허용은 하부 단까지가 보이는 게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15도 각도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다음요. 예. 두 번째는 반드시 벤치마킹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벤치마킹이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기업들이 특정 분야에 뛰어난 업체를 설정해서 상품이나 기술 경영 방식을 배워 자사의 경영과 생산에 합법적으로 응용하는 게 벤치마킹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좋은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게 벤치마킹인데,
몇 년 전에 어떤 제 선배가 제가 아시는 분이 크게 사업을 하다가 그 정리를 하고 카페를 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설계와 인테리어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자료가요,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카페를 하는데. 그러면서 2년 동안 전국의 유명한 카페를 자기가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바닷가, 성공하려면 바닷가에다 해라. 그리고 바닷가의 느낌이 나도록 설계 밝게 하고, 안에 그 바닷가에 있는 충주 백석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해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대박이 났습니다. 예. 이게 사람들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고요. 줄을 서가지고 카페, 다른 주변에 카페가 많은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치마킹을 하실 때 교회를 그 교회 건축을 막 이제 하면서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많이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벤치마킹할 때 유의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와 유사한 규모의 교회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00평 짓는데 10,000평 교회 가서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가서 보고 눈만 높아져 오셔갖고 막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 공사비가 거기 평당 1,000만 원 들었는데 우리 500만 들여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차이가 갭이 있게 되면 그것도 별 저기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사한 규모의 교회를 탐방할 것, 그 다음에 탐방 시 예상 규모, 시스템, 재료 등을 꼼꼼하게 챙길 것. 이따 제가 팁을 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챙기면 훨씬 더 꼼꼼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 계획, 기능 구성, 면적 구성, 차량 운영 규모 등을 자세히 알아볼 것. 그리고 벤치마킹은 최소 3개에서 5개 이상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요. 예. 성공적 사례도 중요하지만 실패 사례도, 교회마다 다 교회가 잘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만족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에 할 때 실패 저기를 많이 줄이겠죠. 너무 큰 규모 또 작은 규모는 가급적 우리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 철학, 교회의 기능 구성이 잘 부합되어 그 교회의 고유 특성이 잘 살려졌는지, 우리가 나갈 고유 특성을 다를지라도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 교회의 방향을 설정해서 나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예, 이게 이제 저희 실별 계획서입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마다 이걸 꼭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난방 설비, 냉방 설비, 환기 설비, TV, 방송, 음향, 마감,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져가서 벤치마킹을 활용한다면 빠짐없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실별 계획서를 모든 교회에 할 때 꼭 작성을 하는데, 이걸 해놓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공사할 때도 우리 유치부실은 마감이 뭐뭐 들어가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사 설계 변경할 때도 요것만 변경하면 되고요. 공사비 총량을 알 때도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요. 예. 하이브리드 건축을 하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시죠?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 요소의 장점을 추합해서 융합시킨 게 하이브리드죠. 예. 건축에도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대 건축은 하이브리드 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무역이 늘어나면서 서로 간의 문화가 융합이 된 겁니다. 서양의 기술과 동양의 문화가 융합돼서 탄생한 게 근대 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르꼬르비제라든가 미스 반델로이들은 동양의 이 건축 문화적 요소들을 많이 사용해갖고 그들의 작품에 녹여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 줄 모르지만 안도 다다오는 물의 교회, 또 빛의 교회라고 유명한 안도 다다오, 일본의 건축가인데, 안도 다다오는 서양의 그 벽식 구조를 동양 구조 안으로, 안도 다다오의 안에 건축에 보면 그 기둥이 없어요. 벽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은
벽으로 그 서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건축을 보시면은 그 밀라노 대성당이나 또 노트르담 대사원 같은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건물에다가 집중을 해서 짓는 거고, 동양의 건축은 우리나라 보면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돼 있는, 왕궁도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간이란 구조는 우리나라 건축의 어떻게 보면 동양 건축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은 공간의 개념은 잘 없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하이브리드 건축을 저희는 개선하는데, 하이브리드 건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친환경과 신재생 하이브리드를 꼭 하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전세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건축에도 친환경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에 대한 나중에는 탄소세 이런 게 세금으로 먹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연 고갈이 위기가 있고요. 물 부족 심화,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에너지 소비가 증가돼 있어서 교회 건축도 건축뿐만 아니고 꼭 반드시 친환경 요소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꼭 하셔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나중에 변화될 수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친환경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서 이번에 제가 강의 준비했고요. 다음요. 예, 친환경 신재생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 설계 접근 방법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순차적 진행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기후 디자인, 에너지 전략, 자연 시스템 등 건축 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해서 최대한 부하를 줄여놓은 후 잔여 부하에 대해서만 기계 설비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가 이제 쾌적 영역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하는데 한 4분의 3이 건축 디자인에 대한 해결 영역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은 대지 계획을 하고 식생을 하고 배치를 하고 단열 보강하고 기밀성을 유지하며 또 자연 채광을 하며 또 태양광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가 건축 계획에서 활용을 해서 친환경 할 수 있는 요소가 80%입니다. 나머지 기계적 요소는 20%밖에 안 돼요. 설비를. 그러니까 친환경 요소가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요. 예. 저희가 이제 한 건데요. 진입 공간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복사를 하고 온도의 메인터넌스, 건물의 메인터넌스를 낮추는 그런. 그래서 교회의 진입 공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형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아트리움, 또 광장의 형태고, 둘째는 일직선 진입축을 형성하는 그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입 광장을 세곡교회에다가 저희가 진입 광장, 또 그 안에도 이제 옥상 녹화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다음 보시겠어요? 예. 옥상 적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옥상 적용을 하게 되면 복사열을 방지를 합니다. 복사열을 방지해서 우리 여름 같은 데는 시원한 느낌을, 온도를 굉장히 높은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옥상 녹화, 그리고 옥상을 적절하게 우리 잘 이용해서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예, 신길교회 거고요. 예. 그리고 중정을 또 적절하게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중정은 햇빛을 끌어들이고 또 녹화하고 전체적인 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요. 예. 가음정교회 이렇게 중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영복교회 저희가 했던 교회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도 이렇게 이제 요 건물인데 이렇게 중정을 했고요. 영복교회 안에도 이제 이런 중정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래서 예,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하면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영흥교회라고 양평동에 여기 영등포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는 아뚜리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아뚜리움 같은 경우는 목적이 특정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공간인데 이런 애매모호한 공간이 굉장히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훨씬 효과가 좋아요. 우리 이제 교회 하다 보면 막 그 어떤 기능에 따라서 뭐 그 실들을 많이 넣는데요. 루이스 칸이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루이스 칸은 이런 목적이 없는 빈 공간을 많이 넣어서 굉장히 그 건물을 풍성하게 하는 그 건축가로 유명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아트리움들이 교회를 굉장히 풍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적용을 하는데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예, 물론 여러 가지 교회 사정들이 있겠죠. 예. 예, 영교입니다. 죽동의 제로 에너지 하우스 썬큰입니다. 여기는 이 썬큰, 지하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하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에너지 저기가 굉장히 유동이 변화가 적은 곳이죠. 거기에 썬큰을 타서 햇빛을 들임으로써 제로 에너지를 구축을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에서 반드시 지하를 할 경우에는 썬큰을 팔아. 무조건 썬큰을 저는 계획을 해서 드리고요. 썬큰을 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 우기철, 그러니까 장마철 같은 경우에 썬큰을 파지 않으면은 지하가 그 안개가 해서 곰팡이들이 엄청 결로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채광 통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를 만들 때는 반드시 썬큰을 만들어 제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요. 예, 저희가 이제 했던 이제 왕십리는 왕십리 감리 꽃제 교회인데요. 썬큰을 완전히 이 썬큰이 1층처럼 지하가 1층처럼 이렇게 썬큰을 팜으로써 활용이 되고 있었는 겁니다. 예, 이제 이런 교회인데요. 다음요. 예. 제로 에너지 하우스의 장점입니다. 예, 균일한 실내 온도를 통한 쾌적성 향상, 에너지 건축을 위한 제한 조건 축소, 실질적인 비용, 생활 비용을 절감하고요. 메인터넌스 비용을 많이 낮춘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벽천, 예, 벽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공간을 이용하는데 큰 연못 같은 걸 못 팔 경우에는 벽천을 이용해서 벽에서 흘러내리는 폭포라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 건축 환경을 더 좋게 하는 겁니다. 신기교회에 저희가 설치했었던 사진이고요. 다음요. 예, 그 다음에 워터프론트. 미움산 안도다다오가 설계하는데 워터프론트 물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제주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데서 약 100평 되는 유리교회로 전적으로 유리로 만든 교회를 설계를 의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리로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여름에 뜨거워서 온실 효과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못을 파서 교회를 연못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의 물을 이용해서 바닥에다가 배관을 하고 물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바람을 불어서 그래서 1년 사철 아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못 같은 것을 어떻게 또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 이용하는 것도 건축 계획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면 이제 교회도 어느 일정 규모 되면 신재생 에너지를 반드시 하게 법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 지역에 1,500평 이상의 교회는 반드시 권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열과 태양광과 연료전지입니다. 이게 세 가지밖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나마 가장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좋은 게 태양광이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부대 교회에 지붕에 태양광을 이용했었던 거, 가음전교회 교육관에
태양광을 이용했었던. 그래서 태양광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장 효율이 좋고 설치해 놓게 되면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게 태양광입니다. 예,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에는 더블 스킨입니다. 더블 스킨이 요즘은 많이 합니다. 더블 스킨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다음 보실까요? 예. 더블 스킨을 설치할 경우 일반적인 창문 시스템에 비해서 20에서 25%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통산산업부에서 이중회피 설계 기술 개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블 스킨 두 개의 스킨을 둬서 그 사이에다가 그 공기층이 있는데 그 공기층을 이용해서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도 있고 여름에는 냉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제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점점 다가가는 교회 건축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50년, 100년을 보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많이 늦어진다는 거죠. 다음은 사례입니다. 여기는 거의 제로, 서울에서 에너지 드림 센터를 여기 제로 에너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가보시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정립이 됐습니다. 다음요. 저희가 했던 곳은 용인중앙교회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곳곳에 친환경 녹지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건물의 유지 관리비를 낮추고 또 친환경 교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만의 의지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하고 이 받아들여져야 하잖아요. 더블 스킨입니다. 과천의 농협을 저희가 본점을 저희가 설계하면서 더블 스킨을 이용했는데요. 다음요. 다음은 지능형 교회 건축입니다.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제도 지금 엄청나게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교회 건축 메인터넌스를 비용을 줄이는 데는 이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물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체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적극 권장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이 모든 게 이렇게 관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부분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 제어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입해서 해야 된다. 다음요. 지능형 구성이고요. 다음요. 저희가 했던 데 사례입니다. 천창. 이게 이제 이렇게 선큰 가든, 다음요. 이렇게 워터프론트, 필레인 테라스 이런 것을 친환경에 도입했었고요. 중정을 도입해서 불을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했었고 여기는 아예 전체 그 건물 전체를 옥상 녹화로 했습니다. 제가 20분까지죠. 진입 공간에. 네 번째는 균형을 잡아라. 건축가는요 균형을 잡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간의 크기에 대한 균형, 공간 복도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죠.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사비의 밸런스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비를 드릴 때는 드리고 아낄 때는 아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VE를 꼭 합니다.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생애 비용과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VE인데요. 효과는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VE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밸런스를 유지해서 돈을 드릴 때는 드리고 안 드릴 때는 빼서 작은 금액 가지고 잘 지었다는 소문을 듣는 게 이게 VE입니다. VE의 어떤 원칙인데 사용자 우선 사고의 원칙. 사용자를 측면에다 제일 먼저 두는 거죠. 다음요. VE를 실제적으로 저희가 했었던 지금 다음 보시죠.
별내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 보시면은, 다 부위 항목들입니다. 2층 식당 유리 벽체를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하면서 또 친교 접이문을 이렇게 변경하면 좋겠다. 이런 걸 쫙 이렇게 부위를 검토를 한 게 수도 없이 항목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여러 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좁혀 나간 게 부위입니다. 다음요. 그다음에 그래서 한 게 약 14억 5천을 절감했어요. 다음요. 목감에 있는 교회고요. 요건 이제 V에서 6억 한 2천 정도 절감을 했고요. 다음요. 평택에 있는 교회는 19억 정도 했고요. 다음요. 하남에 있는 교회는 큰 교회인데 무려 46억 정도 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이제 V한 절감표입니다. 다음은 공사비를 줄여주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공법이 있고 토목공법이 있고 냉난방 공법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쭉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슬라프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1, 2, 3, 4층인데 같은 4층인데 층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건물에는 기둥하고 기둥을 잡아주는 보라는 게 이렇게 가는데요. 이 보를 없애서 지금 보가 없는 요런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층고가 안에 실용적은 다 쓸 수 있으면서 층고를 아끼기 때문에 골조 공사비가 훨씬 줄여지는 겁니다. 건축에 있어서 골조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에서 30%가 됩니다. 공사비에. 그래서 골조 비용을 줄이는 게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에 몇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슬라프 시스템 공법도 그렇고 TSC 공법도 이랬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빈 케이블이랑 공법도 그렇습니다. 빈 케이블은 활을 이용한 것처럼 그 와이어 케이블을 이용해서 저기 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큰 이렇게 장스판에 기둥이 없이 하는 거거든요. 이 기둥이 없이 하는데 특별한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적게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쓰는 빈 케이블 공법, 또 포스텐션은 단일 공사 공정에 가장 효과적인 공법이 포스텐션 공법입니다.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한 시간 정도 해서 이렇게 자세히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런 공법이 있구나, 이런 공법을 좀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토목공법. 다음요. 어스안카를 이용하게 되면 그 스트러트 공법인데, 스트러트는 빔이 꽉 차 있어서 안에서 공사하기 굉장히 나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기는데, 이런 어스안카 공법을 이용하면 안에가 텅 비어서 공사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이렇게 이제 거의 텅 비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수 공법인데,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냉난방입니다. 냉난방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EHP, GHP, 추결식, 빙충열, 지열,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적절하게 이것을 잘 섞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뿐만 아니고 잘 섞어서. 다음요.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는 다 마쳤고요.